저기요 혹시 당신?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그녀는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아무 표정도 없이 그녀를 바라봤죠. 단 1초 만에 무너지는 감정,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아득한 거리감. 왜 나를 모르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입니다. 올해 48이고요. 인천 송도에서 혼자 아들을 키워왔어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갑작스러운 사고였거든요. 베트남 현지 항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유골함으로밖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결혼을 하는 날이거든요. 인천지법 배석판사로 임용 예정인 우리 아들이요. 송도 국제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불빛이 화사했습니다.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았어요. 어머, 지수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우시고 대단하세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건네는 말마다 격려와 찬사였지만 왜인지 가슴 한편이 저몄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을 바라봤어요. 신부의 부모님이 나란히 서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차분한 회색 정장에 어머니는 우아한 분홍빛 한복을 입으셨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였어요. 이렇게 기쁜 날에도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도연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새하얀 턱시도가 잘 어울리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억지로라도 밝게 웃어주고 싶었거든요. 도연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강 회장님 오셨네요. 신부 측 친척 누군가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강무성 회장이었어요. 신부의 외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해운업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 회장은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위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옆에 다른 남자분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회사 중요한 파트너분이시죠. 강 회장의 소개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그 남자분에게 고정됐습니다. 회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가 1m 75 정도 되고 어깨가 널찍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특이했어요. 왼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오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매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1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베트남 현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남편의 모습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그 남자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마저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레이 윤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한국어를 쓰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도연이가 대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랑 윤도연입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신랑 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레이 윤이라는 그 남자분이 도연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예의 바른 시선이었어요. 10년 전 그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 윤태석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쉬움과 걱정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었거든요. 실례하지만 혹시 이전에 한국에서 지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저는 줄곧 베트남에서만 살았어요. 레이 윤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낯이 익어서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디선가는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 윤태석이라고요. 같은 걸음걸이, 같은 어깨선, 같은 목소리라고요. 레이윤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강 회장 쪽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요.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그냥 오늘 날이 좀 덥네. 저는 부채질을 하며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레이윤의 뒷모습을 쫓아갔습니다. 그 어깨의 기울기, 머리를 살짝 숙이며 상대방 말을 듣는 습관까지도 남편과 똑같았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윤이라는 그 남자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VIP룸으로 특별 초대받은 분들만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곳이더라고요. 한국식 정찬 상차림이 곱게 차려진 원탁이 3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주요 어른들과 함께 첫 번째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레이윤이 앉더라고요. 강무성 회장이 일어서서 소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레이윤 이사님인데요. 베트남 물류 사업을 함께 키운 제 오른팔이자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레이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함께 일해왔는데 현지 사정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특히 물류와 항만 관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 회장의 칭찬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레이윤의 모든 행동에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음료수가 나왔어요. 레이윤이 오렌지 주스를 받더니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시지 않고 컵을 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천천히 돌리더라고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0년 전 남편 태석이 정확히 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음료든 마시기 전에 컵을 2번 돌리는 버릇이요. 처음에는 이상해서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음료가 골고루 섞이잖아. 그냥 습관이야. 그때 남편이 웃으며 했던 대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레이윤도 똑같이 2번 돌린 뒤에 주스를 마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통 한정식 코스였는데 콩나물 무침도 함께 나왔습니다. 레이윤이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콩나물의 머리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끝부분의 하얀 뿌리 쪽만 떼어서 먹더라고요. 이것도 남편 태석의 버릇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콩나물 머리는 왜 안 먹어? 질감이 별로야. 아삭한 뿌리 부분이 더 맛있거든.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까지 그대로 떠올랐어요. 저는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더우시죠? 에어컨을 조금 더 틀까요? 강 회장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레이윤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이사님도 좀 답답하시면 상의를 벗으세요. 편하게 하시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레이윤이 회색 정장 재킷을 벗기 시작했어요. 하얀 와이셔츠만 입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는 순간 제 시선이 그의 왼쪽 팔뚝에 고정됐어요. 팔뚝 안쪽에 길쭉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흉터의 모양과 위치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12년 전 남편이 크레인 기계에 대었을 때 생긴 상처와 똑같았거든요. 당시에 제가 직접 연고를 발라주면서 매일 돌봤던 바로 그 상처였어요. 이 흉터 언제 없어질까? 모르지. 기계에 대인 거라 깊잖아. 아프지? 괜찮아. 지수가 연고 발라주니까 금방 나을 거야. 그때의 대화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상처의 모양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로로 4cm 정도 되는 길이에 중간 부분이 조금 더 깊게 파인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철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옆자리 어른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릴 뻔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거울 속 제 얼굴에 물었어요.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었어요. 컵을 돌리는 버릇, 콩나물 먹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흉터까지요. 모든 것이 남편 태석과 일치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몸의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알게 된 남편의 모든 습관들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다시 보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기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태석이라면?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면? 하지만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의 마지막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태석의 얼굴과 방금 본 레이윤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비교해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과 인상은 똑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VIP룸으로 돌아갔어요. 레이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레이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운 듯한 기색이었어요. 마치 제가 자신을 너무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레이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더 확인해 나갔습니다. 말할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도 있었어요. 생각할 때 턱을 괴는 자세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 윤태석과 일치했어요.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레이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그리워서 만들어낸 착각인지요. 하지만 그 흉터만큼은 절대 착각일 수 없었어요.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한 기억이었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무성 회장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잠깐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강 회장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 질문을 던지자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레이 윤 이사님의 과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신지요? 강 회장은 잠깐 침묵했어요. 시선을 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과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10년 전 베트남 항만 현장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공사장 밥차 옆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했는데 깨어나니까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더라고요. 강 회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한국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죠. 레이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우연히 크레인 도면을 보여줬더니 척척 이해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현장에서 일하게 됐고 지금까지 함께 회사를 키워온 거죠.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10년 전이면 정확히 남편이 베트남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은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발견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2015년 11월 15일이었어요. 워낙 특별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이 바로 남편이 사망 통보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레이 윤 이사님과 단 하루만 따로 만날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건지요? 그냥 그분에게서 제가 잃어버린 누군가의 모습이 보여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어른의 부탁이니까 들어드리죠.
하지만 이사님께 이상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분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말이 묘하게 의미심장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송도 국제도시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준비해 갔어요. 집에서 보리차를 우려내고 거기에 꿀을 한 숟갈 넣었습니다. 남편 태석이 가장 좋아하던 태석표 차였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나 몸이 피곤할 때면 항상 이렇게 타달라고 했거든요. 지수야, 이 차만 마시면 몸이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아. 그냥 보리차에 꿀 넣은 건데 뭐가 그리 좋아? 너가 타주는 거라서 더 좋은 거지. 그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보온병에 담아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레이유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레이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우선 이거 드셔보세요. 저는 준비해온 보온병을 꺼내서 컵에 따라줬어요. 진한 갈색의 보리차에서 달콤한 꿀향이 올라왔습니다. 레이윤이 컵을 받아들었어요.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더니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레이윤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을 감고 잠깐 멈춰 있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이 어떤가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어디선가 마셔본 것 같은데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레이윤이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뭔가를 애써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드셔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억을 잃으시기 전에는 어떨지 모르는 일 아닌가요? 레이윤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와 비슷해 보이나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과 너무 닮았거든요.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남편분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레이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신을 보는 순간 정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똑같고 버릇들도 모두 일치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레이윤입니다. 왼쪽 팔뚝의 흉터도 남편이 크레인에 다쳤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레이윤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감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며요? 레이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가끔 꿈을 꿔요. 한국어로 제 이름을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꿈을요. 그 목소리가 어떤가요? 따뜻하고 다정해요. 그런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깨고 나면 가슴이 먹먹하죠. 레이윤의 고백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혹시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레이윤이 제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지금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그 꿈속 느낌과 비슷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둘 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께 물어보니까 당신이 발견된 날짜가 제 남편 사망 통보를 받은 날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똑같은 버릇들, 똑같은 흉터, 그리고 지금 이 보리차에 대한 반응까지요? 레이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당신 남편이라면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제 남편 윤태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혼란스러워요. 레이윤이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무성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네, 회장님. 레이 이사님과 만나시는 거죠?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마세요.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레이윤이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끝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레이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식어가는 보리차를 바라봤어요. 확신은 서지만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무성 회장의 차가운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호텔에서 강무성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른,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죠.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강 회장과 레이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댁이 괜한 망상으로 레이 이사를 흔드는 것 같네요. 강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망상이 아니에요. 레이 윤 이사님이 제 남편 윤태석이 맞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모든 게 일치해요. 버릇들, 흉터까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기시려면 보험금 받은 거 다 토해낼 준비는 돼 있으신가? 강 회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회사 밖으로 새면 윤태석 씨는 사기 및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죽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살아있다면 보험 사기죠. 게다가 유족 급여까지 받으셨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법적 문제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레이윤이 상처받은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 제 인생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당신이. 제겐 10년 전에 어떤 기억도 없습니다. 저는 레이윤이에요. 그래도 진실이라고 우기실 거면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강 회장이 냉정하게 말을 잘랐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 사돈 어른께서 더 곤란해지실 거예요.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커져서 시선을 끌었나 봐요. 지금 이분이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강 회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어요. 마치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보험금 타려고 그러는 거 아냐? 요즘 사기꾼들이 수법이 다양하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모욕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돈,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죠. 아들 도연 씨한테도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거예요. 강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치명타였어요. 도연이까지 피해를 입힐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호텔에서 나왔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인천대교를 건널 때였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흐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살려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빈 죄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그리워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받는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장 밖으로 인천항이 보였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혼자 싸우는 것에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한지수처럼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될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들 주변에서 본 적 있나요? 며칠이 지났어요. 레이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레이윤은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정장에 검은색 가방을 옆에 두고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치민행 VN417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너스 클래스 승객분들은 1번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CHUIN, 베이 VN417ITHNH PHHCH 민 BTULN, MY 베이.
HNH, KHCH, H행 퍼스트 클래스, B 비즈너스 클래스, BUI, LN, C행 S1. 이어서 베트남어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베트남어를 듣는 레이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더니 고통스러워했어요. 으악! 신음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기억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베트남 항만이었어요.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트럭들이 경적을 울려대며 바쁘게 오갔어요. 윤태석, 오늘 밤까지만 버티면 된다. 강무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안전검사? 그런 거 다 서류상 처리야. 물량이 급하다고 본사에서 난리거든. 하지만 부사장님, 크레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점검을 받고 나서. 태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무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번 작업이 성공하면 우리 회사 베트남 진출이 확정된다고.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지만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때였어요. 크레인의 철 구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금속이 견디지 못하고 비틀리는 소리였어요. 위험해요. 태석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크레인의 상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망쳐. 현장 작업자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내 직원 한 명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무거운 철 구조물이 떨어지는 순간 막내를 밀쳐내고 자신이 그 아래 깔렸습니다. 윤대리.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였어요. 눈을 뜬 곳은 베트남 시골의 작은 병원이었어요. 낡은 천장과 삐걱거리는 선풍기가 보였습니다. 당신 깨어났군요. 베트남어를 하는 의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누구죠? 태석이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신분증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제 이름은요? 그것도 모릅니다. 당신을 데려온 사람이 윤태석은 이미 죽었다고만 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레이윤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요. 공항에서 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레이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며칠 전 한지수가 보여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가져온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진 속 젊은 태석과 지수 그리고 어린 도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윤태석이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지수와 함께 보낸 신혼 시절, 도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강무성이 어떻게 자신을 이용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안전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 그리고 사고 후 자신의 신분을 감춘 것까지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호치민행 VN 417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방송이 다시 나왔지만 태석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사가 물었어요. 성북동. 아니, 인천 동구 언덕길로 가주세요. 멀긴 한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10년 동안 집에 못 간 사람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인천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태석은 계속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수의 환한 미소, 도연이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이 한 말들이 후회됐습니다. 차갑게 거부했던 것, 기억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던 것들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택시는 인천 동구를 향해 달려갔어요. 태석의 마음도 10년 만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집으로요. 한편 강무성은 레이윤이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진실이 묻힐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석은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강무성의 거짓말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족을 두고 왔는지를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인천 동구의 작은 언덕마을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혼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일이 아직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았던 그 모욕감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착각했던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윤이 제 남편 태석이라는 것을요. 그때였어요. 골목 아래쪽에서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언덕길을 올라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남자가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레이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낯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린 제 남편 윤태석의 눈이었어요. 지수야. 한마디 목소리에 제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정중한 존댓말이 아니라 아내를 부르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석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평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서 미안하다. 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눈을 들게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게 다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머진 천천히 욕하면서 갚아. 태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1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지수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우리 신혼 때부터, 도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게 다. 정말이야? 응.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도 다 기억나고.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태석이 어떻게 기억을 잃게 됐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모든 걸 들었습니다. 강무성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했던 것, 사고 후 태석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까지요. 그 사람이 날 이용한 거야. 내가 기억을 잃은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 말야. 태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도연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도연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행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를 본 거였어요. 아, 아버지?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영정사진으로만 봐왔던 아버지가 살아서 앉아 있었거든요. 태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도연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태석에게 안겼습니다. 왜 이제야 와요? 왜? 도연이도 울고 있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태석도 도연이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다가가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며 껴안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도연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하다. 태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갚을 거야. 지난 10년을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태석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이 맛이야. 지수가 끓인 된장찌개 맛. 태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꿈에서도 자꾸 나왔거든. 도연이도 신기해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기억이 다 돌아오신 거예요? 응. 네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줄 때 다 기억나. 와, 신기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강무성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강무성 회장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진실을 밝혀야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태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제 모든 걸 기억하니까 증거도 있어.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법적 문제들도 정리해야 했고 태석의 신분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무성의 잘못을 밝혀내야 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태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의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별들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석이 옆으로 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수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평안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이 강무성을 찾아갔어요. 송도 국제도시의 고층 빌딩 회장실이었습니다. 레이윤. 아니, 윤태석 씨. 베트남에 가신 게 아니었나요? 강무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10년 전 그날 밤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신 것부터 사고 후 제 신분을 바꿔치기 하신 것까지 다 말이에요. 강무성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크레인 점검을 미루라고 하신 것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하자고 하신 것도 다 기억합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되자 강무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진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트남 진출이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직원들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우신 거예요? 도연이가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에 나타났어요. 법조인다운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셔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건 제 사건입니다. 도연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회사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베트남 병원 기록까지 확보해뒀었거든요. 진실이 공론화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먼저 보도했고 정부에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석의 사망이 기업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어요. 강무성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태석은 항만 노동자 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재단 사무실은 인천항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교 급식 일을 하면서 재단의 밥 담당 이사가 됐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께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지수 이사님이 끓여주는 국물이 제일 맛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분이 고마워했어요. 도연이는 아버지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전문 판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 사진관에 갔어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향해 손짓했어요. 태석이 제 옆에 서고 도연이와 며느리가 그 옆에 섰어요. 그리고 뒤쪽 벽에는 항만 노동자 안전재단 현판이 함께 담겼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모든 사람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짓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석이 말했어요. 지수야, 행복하다. 나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우리는 손을 잡고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에서는 매주 안전교육을 진행했어요. 태석이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안전규칙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든지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어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10년 전의 아픔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매주 현장에서 따뜻한 밥을 나눠줬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집에서 먹던 그런 든든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고향 생각이 나요. 젊은 노동자가 고마워했어요. 언제든 배고프면 오세요. 이런 일상이 소중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도연이도 법원에서 좋은 판결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게 많아요. 도연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가끔 태석과 함께 인천항을 걸었어요. 10년 전 사고가 났던 그곳도 가봤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 제가 물으니 태석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무섭긴 하지만 피할 이유는 없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 말이 맞았어요. 상처를 숨기는 것보다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죽음도, 기억 상실도, 거대한 기업의 거짓말도 한 가족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온 한 남자와 끝까지 믿고 기다린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어요. 지금도 저희 가족은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언덕마을의 그 집에서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런 일상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방 뜨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